시간이 됐으니까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목동병원 신경과에서 있는 황성원이라고 하고 신경계 중환자의학 강의를 하겠습니다. 신경계 중환자의학 요즘 중환자냐가 많이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는데 신경계 중환자의학의 좀 특별한 부분들 몇 가지를 추가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중환자라고 생각을 하면 많은 경우에 의식이 없거든요. 신경과의 중환자 환자들은. 그러니까 이제 좀 저희가 볼 수 있는, 검진을 할 수 있는 방식들이 많이 다릅니다. 정신 멀쩡한 사람들은 팔 들어보세요, 무토 파워가 얼마가 되나 이렇게 체크를 할 수 있는데 중환자들은 좀 다른 특성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드릴 거고, 제가 오늘 강의할 내용은 아래와 같은데 중환자실의 신경계 감시, 환자들이 중환자실에 있는 동안에 신경계 이상이 발생하는지를 보기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방법들 몇 가지를 소개를 드릴 거고, 저산소 호혈 뇌병증, 주로는 이제 CPR 이후에 환자들이 이제 저산소가 일정 시간 동안 남아있게 되니까 그 이후에 그 예후를 예측하는 거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테고, 마지막으로 뇌사 판정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뇌사의 개념과 판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중환자실 신경계 감시는 이제 여러 가지 모달리티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이제 보는 것들은 인트라크레니얼 프레셔, 뇌 압의 이제 모니터링, 그리고 세레브럴 옥시지네이션이 얼마나 되는지 보는 것들, 트랜스크레니얼 도플러를 통해서 뇌 혈관이 뭐 좁아지거나 이런 이벤트들이 있는지를 보는 모니터링, EEG 뇌파 모니터링을 해서 뇌 활동에 이상이 생긴다든가 이런 것들을 보는 것, 그리고 이보트 포텐셜이라고 해서 이제 환자한테 자극을 줘서 그에 의해서 신경 경로를 따라서 다른 파형들이 다른 곳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제 보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인트라크레니얼 프레셔, ICP라고 저는 많이 얘기를 하는데, ICP를 따로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제 결국은 근본적으로는 뇌가 들어있는 크레니움, 뇌가 들어있는 두개골 공간이 한정된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디에 팔을 부딪혀서 멍이 들었다, 심하게 이제 멍이 들면 밖으로 부풀어 오르잖아요. 그런데 두개골 안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거든요. 공간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뭔가 안에 볼륨이 늘어나면 프레셔가 올라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따라오는 문제들인데 예를 들어서 이 환자 같으면 딱 봐도 이상한 게 보이죠. 메닌지오마 환자인데 좀 이제 크게 자라는 메닌지오마고 이만한 메스가 있으면 좌우를 비교를 해보면 오른쪽에서는 이렇게 서커스가 아주 좀 넓게 보입니다. 나이가 좀 있는 분이라서 서커스가 넓게 보이는데 여기는 그런 서커스 사이에 공간들이 많이 좁아져 있는 게 보입니다. 밀리고 밀리는데 이게 이제 심하면은 프레셔도 올라가게 되거든요. 여기 이제 무식도인데 이 실린더가 이제 두개골 안 크레니움의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서 비너스 볼륨이 있고 아테리아 볼륨이 있고 브레인 자체에 파렌카임의 볼륨이 있다. 그리고 플러스 이제 CSF가 있겠죠. 이게 이제 정상적인 상태라고 했는데 뭔가 여기에 추가적으로 메스가 이만한 볼륨을 차지해 버리면 브레인 볼륨은 당연히 그대로 남을 수밖에 없고 메스가 이만큼 늘어났으니까 비너스, 아테리알 얘네들이 조금씩 줄고 CSF가 또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서는 이제 볼륨이 다른 그 이제 플루이드 성분들의 볼륨이 줄어들므로 해서 ICP는 정상을 유지는 했는데 메스가 더 커져 버린다. 그러면 이제 컴펜세이션을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면 얘네는 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줄었는데도 이제 더 볼륨이 크면 결국 ICP가 올라가겠죠. ICP가 올라갈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세레브럴 퍼퓨전 프레셔입니다. 세레브럴 퍼퓨전 프레셔는 민 아테리얼 프레셔, 그러니까 혈관으로 오는 그 민 프레셔에서 인트라크레니얼 프레셔를 뺀 값을 CPP, 세레브럴 퍼퓨전 프레셔라고 하는데, 결국 이제 혈관을 통해서 오는 압력이 있고 ICP는 그에 대해서 일종의 이제 저항 역할을 하는 거죠. 그만큼 압력이 이제 차감이 돼서 실제로 머리 안으로는 혈액이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뇌는 이제 아시다시피 체중의 10%도 채 안 되거든요. 5%가량 좀
정도의 무게를 가지고 있는데 블러드 서플라이는 20% 정도 같습니다. 때문에 블러드 서플라이가 이제 끊어지면 상당히 크리티컬한 organ이기 때문에 이게 아주 중요하겠고요. 정상적인 CPP는 이제 50에서 150mm 머큐리라고 되어 있고, 이제 MAP가 떨어지는, 민 아테리얼 프레셔가 떨어지는 건 결국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BP 떨어지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세틱샥이 생겼다. 그러면 이 값이 줄어드니까 CPP가 줄어들겠죠. 반대로 민 아테리얼 프레셔는 가만히 있더라도 ICP가 오르는 상황, 뭐 SH가 생겼다, 아니면 세레브럴 이데마가 생겼다. 앞에서 본 것처럼 튜머가 있어서 그게 볼륨이 늘어나고 결국엔 프레셔까지 올라가는 상황이 생기면 얘가 올라가니까 CPP가 떨어지게 됩니다. 어느 쪽이든 간에 블러드 쪽, 브레인 쪽으로 혈액이 넘어오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세레브럴 퍼퓨전 프레셔를 정상적인 수준으로 유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ICP 모니터링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가장 많이 쓰는 거는 벤트리클 안에다가 프로브를 박아놓고 여기에서 직접 프레셔를 재는 겁니다. ICU 나중에 이제 실습들 돌다 보면 특히 이제 NS에서 많이 하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바늘 말 그대로 집어넣고 재면 장점은 일단 거의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대신에 이제 자동으로 기록이 남는 것들은 아니고 간호진이 직접 확인을 해야 됩니다. 눈으로. 그런 것들이 있지만 어쨌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기는 있고 장점이자 단점이라면 글로벌한 프레셔만을 잴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 방법도 그렇고 이런 서브듀럴 카테터, 에피듀럴 트랜스듀서도 기본적으로 글로벌한 머리 전체의 프레셔를 본다고 생각을 해야 되겠고 좀 이제 다른 것이 인트라파렌카임으로 여기에 뭔가 브레인 조직에다가 직접 프로브를 꽂아 넣으면 로컬한 걸 볼 수 있는데 그게 이제 목적에 따라서는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런 것들이 다들 인베이시브하게 ICP를 체크를 하는 방법들이고 정상적인 ICP는 이제 5에서 15mm 머큐리 이게 이제 수은의 높이로 5에서 15mm만큼의 압력을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가 뇌척수액 검사를 하면 뇌척수액은 당연히 대부분이 물이잖아요. 이제 물의 밀도를 따졌을 때는 60요 숫자를 그대로 이제 변환을 하면 68에서 204 정도가 됩니다. 보통 그래서 저희가 50에서 200mm H2O 정도가 노멀 ICP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긴 ICP는 이게 정상이 이 정도 수치기는 한데 최소 이 정도 이하로는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거들이 모든 질환에 대해서 있지는 않고 트라우마틱 브레인 인저리 이후에 데이터 얘기는 한데 22 이하는 되어야지 환자의 예후에 좀 긍정적인 것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세레브럴 옥시지네이션 모니터링 하는 건데 이거는 크게 인베이시브한 방법들과 넌 인베이시브한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주글라 베인에다가 인터널 주글라 베인에 프로브를 집어넣고 거기에서 말 그대로 뭐 체열을 해서 체크를 한다든가 아니면 컨티뉴어스하게 그 센서를 활용을 해서 체크를 하는 수가 있는데 이거는 당연히 브레인 전체에서 내려오는 혈액을 체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글로벌한 옥시젠 어세스먼트를 하는 거고 그렇지만 단점으로는 이제 인베이시브하고 글로벌을 보니까 포컬한 부분을 알 수는 없다. 또 하나가 이제 인터널 주글라 베인에 거치를 한다고 했는데 때로는 이제 머리 바깥쪽 얼굴 쪽에서 오는 익스터널 주글라 베인의 혈액이 섞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컨테미네이션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인베이시브한 방법으로는 아예 이제 브레인 파렌카임에다가 프로브를 집어넣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여기서 말했던 두개골 밖에 익스터널 주글라 베인에 의한 그런 영향은 없을 테니까 그런 부분은 장점이 될 수가 있을 거고요. 아무래도 또 지속적으로 보니까 템포럴 레졸루션은 좋은데 많이 인베이시브하다는 거, 두개골 안으로 뚫어야 되니까 그리고 뭐 비용이 비싸다는 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센서를 활용하는 것 같아요. 전혀 인베이시브하지 않게 너무 인베이시브로 들어가고 안전하고 그런데 이거는 상당히 넓은 공간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처럼 포컬한 그런 레졸루션을 가지지는 못하고 대신 여기에서와 마찬가지로 익스트라크레니얼 컨테미네이션, 그러니까 두개골 밖의 혈액으로 인한 컨테미네이션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이제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트랜스크레니얼 도플러인데 이제 트랜스크레니얼 도플러는 사실 심장과에서 많이 활용을 합니다. 지금 ICU 환경에서 이제 모니터를 한다는 거는
주로는 뭐 SH 환자라든가 뭔가 이제 혈관에 바소 컨스트릭션이 생길 수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모니터를 하다가 어느 순간 이게 이제 좁아지거나 압력이 높아지는 상황이 생기면 그거를 디텍션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을 하는 건데요. 어떻게 이제 알 수 있냐면 ICP가 높아진 사람, 예를 들면 이 사람은 뇌염 환자의 데이터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렇게 시스톨 때 이렇게 혈액이 쭉 올라올 테고 다이스톨이 되면은 그게 이제 조금씩 떨어지겠죠. 어쨌든 이제 당연히 판막이 심장에 판막이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상황에서 플로우가 거꾸로 가진 않습니다. 제로를 넘어가진 않고 위쪽에서 이렇게 펄스를 계속 반복하는 모양을 보이는데 요게 이제 비정상적인 상황입니다. 엔세팔라이티스 환자가 처음에 오면은 염증이 막 심하니까 ICP가 올라가거든요. ICP가 올라가면 아까 말했듯이 세레브럴 퍼퓨전 프레셔가 떨어지니 두개골 안으로 들어오는 혈류에 좀 저항이 생기는 거죠. 그때는 하이 레지스턴스, 그러니까 레지스턴스가 좀 높은 상황이라고 보면 되고, 그때 이상한 거는 이게 시스템 때 쭉 올라갔다가 이게 이제 정상적인 상황인데 이렇게 완만하게 떨어지지 않고 팍 꺾이고 이제 노치가 생긴 다음에 이렇게 다이스톨을 마저 가져가는 모양을 보입니다. 이게 이제 푹 올라갔다가 툭 떨어지고 그 다음에 지속되고 이런 게 이제 치료를 하면서 ICP가 37cm H2O, 아까는 이제 밀리미터였죠. 그러니까 이건 밀리미터로 바꾸면 370mm H2O가 되니까 ICP가 높은 상황인데 그게 이제 160mm H2O로 떨어졌을 때 정상적인 상황이 되면 그와 같이 노치가 되는 갑자기 떨어지는 패턴이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처음에 이랬는데 나중에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 웨이브 보면 그러면은 여기에 뭔가가 이제 레지스턴스가 높아졌구나 또는 이제 바스 컨스트릭션이 생겼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뇌파 모니터링은 이제 뭐 저희가 외래 베이스로도 뇌파 검사는 많이 하지만 중환자실에서는 컨티뉴어스하게 뇌파 모니터링을 많이 합니다. 여러 가지들을 측정을 할 수가 있고 뇌파 항상에 담을 수 있는 정보들은 많은데 이거는 좀 뭐 단순한 상황이고 non-convulsive status epilepticus라고 이제 status epilepticus가 그 시저를 계속하는 상황을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컨벌시브하게 밖으로 보이는 뭐 떨고 이런 움직임이 없는데 뇌 안에서는 이제 지속적으로 이탈 디스차지 경련을 하고 있는 뇌파가 지속이 되는 상황을 non-convulsive status epilepticus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 뇌파를 보시면 뭐 그냥 보기만 하시면 되고요. 삐쭉삐쭉한 것들이 샤프한 웨이브들이 피리어딕하게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게 있으면은 왼쪽 프론토 폴라, 왼쪽 프론탈 앞쪽 끝쪽에서 그 스테이투스 에피lep티쿠스의 리듬이 지나가고 있다, 이탈 리듬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 이런 게 있으면 이 사람이 이것 때문에 의식이 나쁠 수 있겠구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뭐 다른 상황으로는 뇌 안에 뭔가 구조적인 변변이 생기면 이런 경련파는 아니더라도 느린 슬로우 웨이브, 서파가 이제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게 없던 게 갑자기 생겼다라고 하면은 이쪽에 뭐 스트로크가 생겼다든가 헤모리지가 생겼다든가 뭔가 이상이 생겼다라는 것을 이제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이복트 포텐셜은 말 그대로 유발 전이고요. 뭔가 자극이 될 만한 자극을 줘서 유발되는 전이를 보는 겁니다. 중환자실 환자에서 제일 많이 하는 거는 센서리, 소마토 센서리 이복트 포텐셜이고요. 그 중에서도 미디안 너브에 자극을 하는 걸 많이 씁니다. 미디안 너브 쪽에다가 전기 자극을 딱 주면 여기에서 이제 그 소마토 센서리 트랙트를 따라서 쭉 신호가 전달이 될 테니까 브레인까지 중간중간 지점에 그게 이제 잘 전달이 되는지를 보는 거고요. 얼스 포인트에서도 보고 목 쪽에서도 보고 머리 쪽에서도 이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레브럴 콜텍스가 있는 이제 요 위치까지도 잘 전달이 된다면 중간중간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볼 수가 있을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보이는 거죠. N20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잘 나오는지까지 확인을 하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브레인에 뭔가 리전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걸 이제 줬을 때 이런 N20이 잘 안 나오거나 아예 없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뒤에서도 뭐 짧게 나오는 상황이지만 카디악 어레스트가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회복이 됐다. 그 다음에 예후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도 이런 그 미디안 너브에서 보는 스마트 센서 EP 모니터링이 이제 예후를 예측하는 도움이 됩니다. 이게 안 나오면 뇌가 손상이 일어났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예측할 수 있는 거고요. 방금 짧게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하이폭식 익스케믹 엔세팔로패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카디악 어레스트 이후에
CPR 하고 나서 환자가 살아났을 때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패토피지올로지랑 예방을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프로그노시스 예측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얘기를 드릴 거고요. 산소 공급이 끊어졌다, 카디악 어레스트가 생겼다, 때로는 CO 포이즌도 비슷한 상황을 만들어내는데, 어쨌든 브레인에서 정상적인 글루코스 메타볼리즘을 할 수 없는 상황들이 중간에 생기면 이스케믹 인저리가 생기겠죠. 카디악 어레스트가 생기면 당연히 카디악 아웃풋이 떨어지고 머리로 가는 혈류도 따라서 떨어지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생기는 문제는 결국 O2가 없고 또 다른 상황, 예를 들면 하이포글라이세미아 상황이라는 글루코스가 없어서 어쨌든 간에 ATP 디플리션이 될 겁니다. ATP가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고갈이 될 텐데, 아까 말했다시피 브레인은 20%의 블러드 플로우를 소모를 하고 지속적으로 글루코스 공급이 있어야지 그걸 에너지원 삼아서 대사를 할 수 있는, 작동 유지를 할 수 있는 기관인데, 그게 없어지면 바로 여기 ATP가 떨어지고, ATP가 떨어지면 ATP 디펜던트하게 생기는 작동하는 NAK 아이온 익스체인지 펌프가 당연히 이제 작동 못하겠죠. ATP가 없으니까. 이 녀석이 원래 이제 하는 역할이 셀 안쪽에서 소듐 아이온 3개를 밖으로 내보내고 포타슘 아이온 2개는 밖에서 안으로 집어넣고 하는 식으로 이제 멤브레인의 그 포텐셜을 유지를 해주는데요. 이게 없어지면은 상대적으로 소듐이 원래 이제 밖으로 내보내고 포타슘 안으로 넣는 애니까 그걸 못하면 상대적으로 소듐은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고, 그에 따라서 물도 안쪽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셀 안으로 들어온다 하면 이제 셀이 붓는 거겠죠. 그렇게 돼서 사이토톡식 이데마가 생길 수 있고, 반대로 또 이제 포타슘을 원래 안쪽으로 갖고 와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포타슘이 결국 밖으로 나가는 것과 같은 효과가 일어나게 되고, 그에 따라서 칼슘 채널이 열리고 칼슘이 안으로 들어오고, 밖에 있던 칼슘이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칼슘이 들어온 다음에 또 세컨더리 리퍼퓨전 인저리가 생기는데, 칼슘이 이렇게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안으로 들어오면 글루타메이트 릴리스가 더 늘어나게 되고요. 또 글루타메이트 릴리스 자체가 칼슘이 더 들어오게 만듭니다. 이런 데 이제 작용을 해서, 그러면 결국 셀 안에 이제 칼슘이 더더욱 늘어나게 되는데, 그 다음에 이 녀석이 셀을 부시는 라이트 엔자임들을 유도를 하게 되고, 그게 결국 셀룰러 데미지를 유발을 하는 면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마이토콘드리아에 인저리를 줘서 마이토콘드리아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못하게 만들므로써 에너지 페일러가 생기고, 그리고 이제 그 리액티브 옥시젠 스피시스, 활성산소 같은 것들이 잘 생기게 됩니다. 결국 이런 이유들 때문에 이게 이제 지금 머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결국 뇌를 작동하게 하는 뉴런들이 죽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셀이 망가지는 게 하이폭식 엔세팔로패티 때 생기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네이트 이뮨 시스템도 액티베이션이 되는데, 마이크로글라이아가 이제 CNS에 있는 마크로파지를 마이크로글라이아라고 부르거든요. 이런 녀석들이 액티베이션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블러드에 떠다니던 모노사이트들이 이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브레인 안쪽으로. 이 녀석들이 또 여러 가지 사이토카인들을 뿜어대고, 또 BBB도 퍼미어빌리티가 높아지니까 이쪽으로 물도 더 들어오게 돼요. 그런 식으로 브레인이 더더욱 붓게 되니, 이것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셀이 무너지게 되고 BBB가 뚫리니까 물이 많이 들어와서 머리 안에 그 볼륨이 늘어나고, 그러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ICP가 높아지고 이런 과정들이 가속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을 최대한 막으려면 이미 벌어진 하이폭시아가 있었던 시간들은 되돌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환자가 15분, 20분 동안 CPR을 했다라는 것은 그동안에 제대로 산소 공급이 안 됐다는 거기 때문에 그 시간에 생긴 인저리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 시간에 생긴 인저리를 얘기하는 게 프라이머리 이스케믹 인저리고요. 그 이후에 이와 같은 이제 셀룰러 메커니즘 때문에 생기는 셀 단위의 그 인저리가 세컨더리 리퍼퓨전 인저리인데, 최소한 저희는 이건 세컨더리 리퍼퓨전 인저리는 막아야 된다는 컨셉으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CPR 이후에 자발순환이 회복되고 나면, ROSC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 할 일들이, 첫 번째로는 당연히 카디악 어레스트가 다시 생기지 않도록 그 원인을 교정하는 게 중요하겠죠. MI가 생긴 사람이면 그 CHLS, PCI를 하거나,
일렉트로라이트가 문제라면 그런 거 교정을 하고, 피가 났으면 수혈을 해줘야 되고, 텐션 유로토가 있으면 이것도 해결을 해야 되고, PT라든가 하트 페일러라든가 이런 것들을 원인을 일단 해결을 당연히 하는 게 먼저일 거고요. CPR는 다음 얘기입니다. CPR 하고 있는데 이거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검사 필요한 건 하겠지만, 또 한편으로 이제 중요한 게 산소 공급을 충분히 해서 옥시지네이션이 94에서 98% 정도의 SpO2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벤틸레이션도 중요합니다. 내과 수업을 들으셨을 테니까 아시겠지만 이제 O2가 공급이 되는 것과 CO2를 날려보내는 것 두 가지가 이제 호흡에서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CO2도 충분하게 이제 빼줘야 돼서 정상적인 수준, 보통 이제 40mm 머큐리 전후가 되는데 그 정도를 유지를 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PCO2가 너무 높아지게 되면 호흡 그 드라이브가 떨어지게 되고요. 반대로 PCO2가 너무 높아지면 호흡 드라이브가 이제 높아지게 되는데, 요 PCO2가 높아지면 그 바소 다일레이션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아테리아, 블러드의 브레인에 있는 그 아테리들은 PCO2가 높아지면 바소 다일레이션이 되고, 반대로 PCO2가 너무 떨어지게 되면 또 바소 컨스트릭션이 일어나기 때문에 너무 낮아도 안 되고 너무 높아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적정 수준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고요. 세레브럴 퍼퓨전은 앞에서 얘기도 드렸지만, 세레브럴 퍼퓨전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RCP 컨트롤하고 아테리아 프레셔를 이제 유지하는 건데, 보통 이제 저희가 시스톨릭 BP, 다이스톨릭 BP 둘 다를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이제 평균치가 되는 민 아테리얼 프레셔가 65 이상이 돼야 되고요. 뒤에서 말씀드릴 텐데 타겟 템퍼리처 매니지먼트도 하고 세레브럴 이데마를 이제 조절을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타겟 템퍼리처 매니지먼트 (TTM이라고 요즘 부르는데, 예전에는 하이포더미아 저체온 치료라고 많이 불렀습니다. 근데 이름을 바꾼 이유는 너무 저체온을 하는 것도 예후에 딱히 도움은 되지 않더라, 최소한 정상 체온은 유지를 해야 된다는 컨셉 때문에 TTM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게 됐고, TTM을 하게 되면 이제 열이 나지 않게 하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는 열이 나지 않게 하고 최대한 이제 체온을 좀 떨어뜨리는 방향으로 조절을 해서, 그러면은 아무래도 세레브럴 메타볼리즘 자체가 떨어지니까 에너지 요구량도 줄어들고, 그에 따라서 사이토 톡식 이데마도 떨어지게 됩니다. 한편으로 또 BBB도 안정화를 시켜서 BBB 퍼미어빌리티를 떨어뜨리니까 BBB가 세 가지고 피에서 머리 안쪽으로 물이 막 몰려드는 걸 막아줄 수가 있고요. 또 이제 비슷한 이유로 대사 자체가 떨어지니까 프리 라디칼이나 익사이테이토리 뉴로 트랜스미터의 비율을 떨어뜨리고, 인플라마토리 리스폰스나 에포토시스도 떨어뜨리기 때문에 결국 이 모든 것들이 또 브레인 이데마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체온을 잴 때 당연히 이제 페리페럴 템퍼리처를 재서 그걸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되기 때문에 코어 템퍼리처를 이제 재서 하게 되어 있고, 이런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악틱 이런 식으로 이제 제품화된 것들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체온을 모니터링을 해서 그 체온이 바뀜에 따라서 얘네가 자동으로 온도를 조절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지속적인 템퍼리처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것, 그러면서도 코어에 있는 바디 템퍼리처를 잴 수 있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블레더나 에스파지얼 프로브를 집어넣고요. 대개는 이제 에스파지얼 프로브를 집어넣습니다. 어차피 환자가 의식이 없기 때문에 여기 이제 그 프로브를 집어넣는 게 문제가 전혀 되진 않고요. 타겟 BP는 예전에는 이제 원래 정상 체온보다 낮은 32에서 36도를 하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때는 이제 하이포더미아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그냥 정상적인 체온, 노모더미아만 유지를 해도 외부에 큰 차이가 없더라, 그런 것들이 알려져서 요즘은 피버가 나면 노모더미아를 유지를 하자. 하지만 이제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모든 환자에서 하이포더미아를 하는 거는 가이드라인에서 권장하진 않습니다. 특정 상황에서 선택적으로 하는 거는 허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쉬버링이 이제 당연히 생기겠죠. 우리가 정신 멀쩡한 사람도 그렇지만 의식이 없는 분들도 추우면 쉬버링은 반사적으로 생기게 되거든요. 이제 쉬버링은 반드시 조절을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쉬버링을 하는 건 결국 추울 때 우리가 체온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고, 바꿔서 말을 하면 우리가 체온을 적정 수준을 유지를 하려는데 쉬버링이 생기면 체온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절을 해야 되는 거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는데 세데티브를 쓰기도 하고 오피오이드도 쓰고, 정말 심하면 이제 뉴로머스큘러 블로커를 해서 환자가 아무리 떨려고 해도 이제 NM 블로커를 쓰면 머슬이 다 마비가 되는 거기 때문에 떨 수가 없거든요. 어쨌든 원인이 뭐가 됐든 시버링 자체는 컨트롤을 해야 되고, 이런 약들을 쓴다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예전에 하이포터미아 컨셉에서의 얘기이긴 한데 그 CPR하고 ROS가 되면 빠르게 이제 인덕션을 해서 TTM을 시작을 하면은 인덕션 1시간에서 3시간에 걸쳐서 체온을 이렇게 쭉 낮춥니다. 33도, 32도에서 34도 정도로 보통 낮추는데 그렇게 빨리 낮춘 다음 최소한 뭐 하루 정도는 메인터넌스를 하고 그 다음에 천천히 리로밍을 해서 이제 정상 체온을 유지를 해서 뒤에는 더 이상 열은 안 나게 했던 게 이제 과거의 컨셉이었고 지금 모든 환자에 이렇게 하진 않지만 뭔가 좀 인저리가 심해 보인다 하면 이런 프로토콜을 따르고요. 그게 아니면 좀 노모더미아를 유지하는 것을 기본으로 삼고 있습니다. 세레브럴 이데마에 대한 이제 트리트먼트는 세레브럴 이데마를 치료해야 되는 건 결국 처음에 얘기했던 ICP와 관련이 있는 얘기고요. 이데마가 생기면 ICP가 높아지니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텐데 가장 단순한 거는 헤드 엘리베이션입니다. 머리가 당연히 아래쪽으로 가면 프레셔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피도 더 몰리니까 이데마가 더 생기거든요. 헤드 엘리베이션 하는 게 1번이고 그걸로 안 된다 그러면 환자를 이제 세디에이션을 시키는 방법이 있죠. 안정적이지 않고 계속 난동을 피운다든가 이런 것들도 영향을 주거든요. BP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하다면 아예 코마에 가깝게 그 마취제를 사용하는 방법들도 있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이 이제 아까 얘기했던 건데 하이퍼벤틸레이션을 만약에 하면 PCO2가 떨어지겠죠. PCO2가 떨어지면 약간은 세레브럴 바스콘스트릭션이 생깁니다. 그러면 결국 이제 머리로 가는 블러드 플로우 자체가 조금씩 줄기 때문에 세레브럴 이데마를 좀 줄일 수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 방법으로는 오스모 테라피인데 오스모 테라피는 이제 혈관 안에다가 높은 오스모를 가지는 물질들을 넣어줘서 결국은 오스모틱 그레디언트가 생기게 하는 겁니다. 브레인에 있는 오스모틱 그레디언트보다 오스모틱 프레셔보다 혈관 안에 있는 오스모틱 프레셔가 높아지면 브레인 안에 있는 물들이 높은 프레셔가 있는 베슬 쪽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오스모 테라피를 하는 건데 마니톨을 사용하기도 하고 하이포토닉 셀라인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마니톨은 이제 키드니 토시시티가 있다는 단점이 있어서 좀 클로즈 모니터링이 필요하고요. 하이포토닉 셀라인은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은 좀 이제 덜한데 대신 센트럴 라인을 써야지 그냥 페리페럴 우리가 이제 말초에다가 잡는 혈관이 아니라 뭐 C라인, 센트럴 라인이나 큰 PICC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야지 안전하게 쓸 수가 있다는 이제 좀 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키드니 문제에서 좀 자유로운 하이포토닉 셀라인을 많이 쓰고 있고요. 필요하면 둘 다 섞어서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레브럴 이데마 이제 앞에서 쉬버링 조절할 때도 얘기했었는데 뉴로머스쿨러 블로커를 쓰는 환자가 이제 아주 아무 움직임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이데마를 줄이면 되고요. 정 안 되면은 안에다가 바늘 박아 넣어서 CSF가 밖으로 빠지도록 EBD를 박아가지고 드레인을 해버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 나왔던 TTM도 세레브럴 이데마 조절하는데 결국 도움이 되고요. 카디오 어레스트 후 ROS가 된 다음에 프로노시스 예측은 어떻게 하느냐라고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먼저 이제 아웃 오브 호스피탈과 인 호스피탈로 나눠봤을 때 그냥 논문에서 보면 보통 아웃 오브 호스피탈 카디오 어레스트의 경우에는 서바이벌이 10에서 30%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뭐 도시에 따라서 되게 다르고 유명한 게 시애틀이 CPR 교육이 아주 잘 되어 있어서 MI 있는 환자들은 시애틀 가서 살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그거는 이제 바이스탠더 CPR을 얼마나 잘해주느냐에 따라 달린 문제고요. 이제 서바이벌은 이런데 아주 좋은 이제 군 뉴럴로지컬 아웃컴은 8에서 12% 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굿이라는 거의 기준은 이제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한 정도를 얘기를 하고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데이터를 보면 한 5% 정도가 독립적인 생활을 가능한 정도로 회복을 한다라고 하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최근의 데이터는 좀 더 좋아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호스피탈은 아무래도 빨리 발견이 되기 때문에 서바이벌도 좀 더 좋고 굿아웃컴도 그보다 더 높은 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후 예측과 관련해서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예후 예측 인자들을 이제 보시면은 이제 바꿀 수 없는 뭐 나이라든가 뭐 젠더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고 카디오 어레스트의 원인이 이제 넌 VP인 경우가 더 안 좋습니다. 처음 이니셜 리듬이 에이시스톨이라든가 펄스리스 일렉트릭 액티비티 PE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좀 더 이제 예후가 안 좋은 걸로 되어 있고요. VP 좀 더 좋고 RS까지 되는데 CPR 하는 게 25분 이상 걸렸다. RST 이후에 25분 이상 걸렸을 때도 당연히 예후가 안 좋고요. 검진을 해봤는데 브레인스템 리플렉스가 안 나오는 게 한 개 이상 있을 때도 예후가 안 좋고 모터 리스폰스가 떨어질 때 일정 이하로 떨어질 때도 예후가 좋지 않고
마이오크로너스가 생기는 경우도 브레인에 인저리가 생겼을 때 마이오크로너스가 생기기 때문에 예후가 좋지 않습니다. 아까 뇌파 모니터링 얘기했었는데 보여드린 것처럼 이제 에필렉틱 액티비티 경련파가 나오면 그것도 예후가 안 좋은 거에 해당이 되고요. 뇌파 이런 이상 신호가 나오는 것도 안 좋지만 정상적으로 나와야 되는 백그라운드 리듬이 없는 것도 이제 안 좋은 예후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셀이 다 죽으면은 뉴런들이 아무 액티비티가 없으니까 유의지도 소실이 되거든요. 그것도 안 좋은 얘기고, 그리고 아까 나왔던 이복트 포텐셜, 센서리 이복트 포텐셜을 했을 때 그것도 없어지면 이제 안 좋은 예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아웃컴에 대한 얘기도 비슷하고요. 다음으로 이제 뇌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뇌사라고 하면은 뭐 워낙 언론이나 기사 같은 데서 많이 나오니까 그냥 뇌사가 있나 보다 하실 수 있는데, 좀 정확하게 컨셉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게 결국 중요한 이유는 뇌사 판정은 사실 올간 도네이션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일이거든요. 의학적인 정의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좀 누군가가 또 올간을 공여를 받아야 되는 입장의 분들이 있기 때문에 중요하고, 브레인데스인데 그거를 몰라서 이제 그 올간을 도네이션 할 수 있는 사람이 놓쳐지는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반대로 아직 뇌사 상태가 아닌데 이분 뇌사예요라고 잘못 판정을 내리면 살아있는 사람을 죽이는 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이제 고전적으로 사람이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심장사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카디악 데스인데 심장사가 이제 심장이 멈췄다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에 써 있는 대로 심장 기능이 비과학적으로 중단이 됐다. 그러면은 심장이 멈췄으니까 다른 장기로 혈액 공급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뇌를 포함한 모든 장기 기능이 중단이 되고 이제 그게 법적인 사망의 기준으로 옛날부터 이제 이루어져 왔었습니다. 뇌사라는 개념을 이제 갖고 오게 된 거는 대뇌나 요건 이제 정의상으로는 대뇌 그리고 브레인스템 등을 포함한 전체 뇌가 죽어야 됩니다. 뭐 세레브럴 콜텍스는 죽었는데 브레인스템은 살아있다. 또는 반대로 브레인스템은 손상이 되는데 세레브럴 콜텍스는 살아있다. 이런 경우는 다 뇌사가 아니고 전체 뇌가 다 망가져야 되고요. 당연히 이런 경우면은 이제 메둘라에 자발호흡 센터가 있잖아요. 레스피레이터리 센터가 있는데 거기도 망가지니까 자발호흡이 사라지고 호흡이 사라지면 인공호흡기가 도와주지 않는 이상 당연히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사람이 죽겠죠. 그러니까 원래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뇌사가 일어나면 바로 심장사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문제는 1950년대쯤에 인공호흡기가 이제 개발이 된 걸로 알려져 있고, 인공호흡기가 개발이 되니까 뇌사 상태인데 인공호흡기 호흡을 해주면 환자가 심장사까지 이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고전적인 의미에서 사망으로 이어지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여러 가지 뭐 요즘은 진짜 심한 경우는 사실 벤틸레이터, 인공호흡기도 달고 그 심장 기능을 대신해주는 CCRT도 돌리고 심장 기능도 대신해주는 뭐 바이패스까지 돌리면 사실상 이제 이 사람을 거의 인공적으로 살려주는 거에 가까운 상황도 생기거든요. 일단 그럴 때 이게 뭐 윤리적으로 이 사람이 정말 살아있는 건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의 여지가 필요한데, 어쨌든 그게 비가역적인 상황이라면, 특히 이제 브레인이 죽은 게 비가역적인 상황이라면 뇌사로 판정할 수 있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또 이제 결국 이와 같은 얘기를 하는 건 뇌가 죽은 사람인데 결국 그럼 이건 회복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자연스러운 상황에서는 벤틸레이터를 달아놓더라도 일주일 이내에 대개 사망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결국은 돌아가실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장기를 이제 장기식을 기다리는 사람들한테 그 도네이션을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정당화가 되기 때문에 이제 이와 같은 판정들이 필요하게 되는 거고요. 우리나라의 뇌사 판정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건 당연히 행정적인 거기 때문에 나라마다 이제 절차는 다를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병원에서 환자 상태가 이분은 거의 뇌사로 추정이 됩니다 라고 하면 뇌사 추정자 신고가 들어가겠고요. 그 코다라고 이제 장기 이식 관련된 이제 기관이 있어서 거기에서 코디네이터를 파견을 해줍니다. 그러면 보호자를 면담을 하고 동의 획득을 하면 1차 뇌사 조사를 하고 이제 한 번으로는 혹시나 이제 오류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건 말 그대로 지금 우리 눈앞에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을 이제 죽었다고 판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에 걸쳐서 뇌사 조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뇌파 검사를 한 번 더 확인을 한 다음에
뇌사판정위원회를 엽니다. 뇌사판정위원회에서 이분이 뇌사 기준에 맞다, 뇌사자라고 판단이 되면 이제 장기기증 수술을 진행하게 되고, 뇌사 판정의 기준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뭔가 검사로 진단을 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이제 병들이 다 그렇지만 진단이라는 게 검사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이제 검사가 보조적인 수단이거든요. 특히나 뇌사 판정은 더더욱 그런 게 환자들이 언스테이블한 경우가 많고 뭔가 뭐 CT 찍기에도 부담스러운 경우가 있거든요. ICU에 있는데 환자를 뭐 빼가지고 CTC까지 가기도 힘들다. 뭐 MRI 찍는 건 더더욱이나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이제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뇌사 판정을 하는 데는 MRI 진단은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신경계 진찰을 근거로 뇌사 판정은 이루어지게 되고 선행 조건과 판정 기준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선행 조건이고요. 뒤에 판정 기준이 따로 있는데 선행 조건을 보시면 원인 질환이 확실하다. 그러니까 이 원인 질환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뇌사라고 추정하게 만드는 원인이 확실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치료될 가능성이 없는 기질적인 뇌병변이 있어야 되고요. 만약에 치료할 수 있는 뇌병변이면 안 되겠죠. 튜머가 있지만 수술하면 호전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런 사람이 당장에 호흡이 나쁘다고, 호흡이 없다고 뇌사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깊은 혼수 상태로 당연히 자발호흡이 없어야 되고 인공호흡기로 호흡이 유지되고 있는 사람 정도는 돼야 뇌사 추정자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이런 사람들 중에서도 치료가 가능한 건 다 없어야 된다. 요 4, 5, 6, 7번은 아니어야 된다는 소리고 여기는 이제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4, 5, 6, 7을 보시면 약물 중독, 대사성 장애, 내분비성 장애, 저체온 상태, 쇼크 상태는 없어야 된다라고 정의를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있으면 멀쩡한 뇌를 갖고 있는데도 깊은 혼수 상태, 인공호흡기, 그러니까 자발호흡이 없을 수 있거든요. 단순한 예로 우리 수술할 때 마취하잖아요. 약을 쓰죠. 이제 세데티브도 쓰고 뉴로머스쿨러 블로커도 두 가지 같이 쓰는데 그렇게 하면 환자가 당연히 자발호흡이 없겠죠. 그 상태에서 그 벤틸레이터 없이 내버려두면 환자가 죽을 거고요. 하지만 어쨌든 그런 약제에 의한 원인이라든가 아니면 대사성 장애, 뭐 하이포글라이세미아 같은 내분비성 장애에 의한 건 원인을 교정하면 환자가 돌아오는 거기 때문에 이건 뇌사를 보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저체온 상태, 쇼크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혈압이 뭐 40에 20 이런 상태다. 그런 사람은 뇌사 판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혈압을 회복을 시켰는데도 의식이나 자발호흡이 회복이 안 된다. 그런 경우에 뇌사 판정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선행 조건을 만족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뇌사 판정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뇌사 추정자로 이제 얘기를 하면 뇌사 판정을 이때 하게 됩니다. 그 뇌사 판정 기준은 1번 코마 상태여야 됩니다. 그리고 자발호흡이 없어야 된다. 이 앞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했던 건데 중요한 부분이니까 다시 한번 이제 써놓은 거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검진 소견에 대한 내용들이거든요. 뒤에서 하나씩 또 말씀드릴 텐데 동공이 이제 확대되어 커져 있고 픽스되어, 그러니까 빛을 비춰도 라이트 리플렉스가 안 나와야 된다는 거. 그리고 뇌줄기 반사, 브레인스템 리플렉스가 이게 모두 다 소실되어 있어야 돼요. 아까 이제 뇌사 정의에 대뇌를 포함하고 브레인스템을 포함해서 전부 다 뇌가 죽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도 안 나와야 됩니다. 라이트 리플렉스, 코니어 리플렉스, 오클로세플 리플렉스, 베스티블 오클로 리플렉스, 실리오 스파이널 리플렉스, 개그 리플렉스, 커플 리플렉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없어야 되고요. 자발운동 당연히 없어야겠죠. 제뇌경직이라는 거 이따가 설명드릴 텐데 제뇌경직, 제피질 경직도 없어야 되고 시저, 경련도 없어야 된다. 왜냐하면 이제 시저라는 거는 비정상적인 상황이지만 뇌가 어쨌든 뇌세포가 살아 있어야지 경련을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경련이 있다는 건 뇌세포가 어쨌든 살아 있는 거니까 뇌사에 안 들어가는 거고. 마지막으로 무호흡 검사 결과에 자발호흡 유발이 되지 않아서 절대 대사를 날 수 없는 자발호흡이다 라고 판정이 되면 이제 뇌사로 판정을 하게 됩니다. 하나씩 보면 의식 수준, 코마가 돼야 된다고 했잖아요. 의식 수준을 저희 신경과에서 얘기할 때 각성, 얼러트, 드라우지, 스투퍼, 코마, 가끔 세미 코마, 딥 드라우지 이런 말들을 쓰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4단계로 분류를 하고요. 이거는 눈을 어떻게 뜨느냐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얼러트는 가만히 내버려둬도 눈 못 깨어있는 상태, 드라우지는 주로 눈 감고 있는데 말로 부르면 약한 자극이라는 건 말로 부를 때거든요. 환자분하고 부르면 눈을 떴다. 그게 이제 드라우지고요. 스투퍼는 불러서는 안 깨고 강한 자극, 페인을 줬을 때만 눈을 뜬다. 이게 이제 스투퍼고
아무리 페인을 줘도 눈을 안 뜬다. 그러면 이제 코마라고 봐야 됩니다. 의식 수준 평가는 다른 지표로 이제 글래스고 코마 스케일 GCS가 있는데 이건 세 가지 컴포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제 E, V, M 세 가지에 대해서 점수를 1에서 4, 1에서 5, 1에서 6 이렇게 점수를 매기는데 아이오프닝은 1, 2, 3, 4가 결국 아까 앞에서 말했던 얼러트, 드라우시, 스투퍼 그리고 코마 이렇게 요거에 딱 매칭이 되는 정의고요. 버벌 리스폰스는 만점 5점이 타임, 퍼슨, 플레이스에 대해서 오리엔테이션이 되어 있고 정상적인 대화가 다 가능한 정상 상태를 얘기를 하고 4점은 컨퓨전이 있어서 뭔가 이제 뭐 타임을 모른다든가 뭐 퍼슨 모른다든가 아니면 뭐 말을 했는데 이상한 대답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 3번은 뭐 대화를 하긴 하는데 이제 단어는 알아들을 수 있는데 내가 모르는 거랑 완전히 다른 대답을 하는 경우 아니면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을 하는 거 그런 것들은 이제 인어폴프리트 월드라고 해서 이건 3점으로 주고요. 2번 incomprehensible sound는 아예 단어가 아닌 겁니다. 무슨 말인지 단어 자체를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수준 무거운 내는 이런 것들이 2점이고 1번은 전혀 이제 말을 못하는 경우가 되겠죠. 그리고 모터 리스폰스는 이제 6점이 당연히 정상적으로 뭐팔 들어보세요 하면 팔 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이고 5점은 이제 페인을 줬을 때 그 페인을 주는 대로 손을 가져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 뭐 가슴에다가 이렇게 세게 누르면 팔이 이쪽을 향해서 이제 온다. 그러면 5점이 되는 거고요. 4번은 이제 그 페인을 줬을 때 회피하는 페인을 피하려는 움직임은 보이지만 가슴에 이렇게 하면 막 몸통을 움직이긴 할지언정 팔이 거기에 와서 그 페인의 소스를 치우려고 하는 움직임이 없는 게 4점이고요. 3번이 이제 업도널 플렉션, 2번이 오늘 익스텐션인데 이거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아예 이제 리스폰스가 없으면 1점이고요. 그리고 요 앞에서 얘기했던 브레인스템 리플렉스들 요거 하나하나를 말씀드리면 라이트 리플렉스는 단순하죠. 정상적인 사람은 이런 퓨필 사이즈에서 빛을 비추면 작아져야 되는데 뇌사 환자는 빛을 비추기 전에도 기본적으로 커져 있을 겁니다. 퓨필이 딜라테이션이 되어 있고 거기서 빛을 비춰도 전혀 줄어들지 않는 그게 이제 양쪽에서 똑같이 확인이 돼야 될 거고요. 코니아 리플렉스는 코니아에 뭔가 이제 센서리 자극이 가해지면 눈을 깜빡이는 리플렉스고 그걸 이제 자극을 줄 때는 이거에 각막이 손상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드러운 뭐 손 같은 거 이런 면봉을 이렇게 뜯어가지고 끝에 약간 부풀이 일어나는 그런 부분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꺼즈를 사용한다든가 해서 이제 하는데 정면에서 이렇게 눈 앞에다가 물체를 갖다 대면 정상적인 사람은 눈을 감게 되거든요. 눈 앞에 뭐 물체 날라오면 눈 감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거를 배제하기 위해서 시야에서 벗어난 가쪽에서 라테럴 사이드에서 이쪽은 오른쪽은 오른쪽 바깥에서 왼쪽은 왼쪽 바깥에서 접근을 해서 각막 자극을 해야 됩니다. 오클로세팔린 리플렉스는 뭐 돌사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건데 머리를 빠르게 돌리면 이제 눈동자가 머리에 대해서 움직여서 원래 보던 방향을 유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상인이라면 앞을 보다가 고개를 이렇게 돌리면 앞쪽을 주시를 하면서 눈이 움직이게 되거든요. 근데 뇌사 환자는 그냥 머리 가는 대로 눈이 따라가게 됩니다. 눈알을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요. 베스티뷸러 오큘러 리플렉스는 이제 보통 칼로리 테스트로 저희 검사를 하는데 베스티뷸러 시스템에 자극을 줬을 때 거기에 뭔가 이제 반응이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이거는 뭐 외우는 방법들이 몇 가지 있는데 한쪽 귀에다가 찬물을 보통 이제 넣어서 검사를 하고요. 뇌사 판정할 때는 침상에서 30도 정도 머리를 올린 자세를 만들어야지 우리 귀에 있는 반고리관 세미서큘러 캐널이 수평이 지표면에 대해서 수평이 있는 모양이 되기 때문에 30도 정도 머리를 올리고 시행을 하는데 한쪽 귀에다가 찬물을 넣으면 정상인은 찬물을 넣은 쪽으로 눈이 쭉 오게 되고요. 따뜻한 물을 넣으면 반대로 그 눈이 반대쪽으로 쭉 밀려갑니다. 이게 이제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이 눈이 제가 이제 그려놓은 게 오른쪽으로 가는 거, 마주보고 있는 상황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걸로 그려놨잖아요. 근데 이 화살표는 니스타고너스가 생기는 방향이에요. 이게 뭐 헷갈릴 수 있는데 결국 찬물 넣으면 눈이 오른쪽으로 온다. 눈이 오른쪽으로 오니까 우리는 앞을 보고 있었잖아요. 앞을 보고 있었는데 눈이 저절로 오른쪽으로 가버리면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니스타고너스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눈이 가고 바로잡으려니까 니스타고너스는 반대 방향인데 어쨌든 중요한 건 눈이 움직이는 방향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거는 오른쪽으로 한다. 이걸 이제 외우는 게 정상인 상황에서 외우는 게 차가운 물을 넣는 쪽은
반대로 니스터거스가 생기고 따뜻한 물을 넣는 쪽은 같은 방향으로 니스터거스가 생긴다는 건데 눈의 편이랑 니스터거스의 그 방향은 반대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고 뇌사 환자는 당연히 이게 소실이 됩니다. 찬물을 이쪽에서 넣든 이쪽에서 넣든 눈이 그냥 아무 움직임이 없이 가만히 앞쪽을 보고 있게 됩니다. 이런 게 있어야 이제 뇌사 상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실리오 스파이널 리플렉스인데 얼굴이나 목이나 몸통 상부 같은데 통증을 주면 동공이 확대가 돼야 되는데 정상적으로 뇌사 환자는 당연히 그게 없어지겠죠. 그리고 개그 리플렉스는 뭐 잘 아시다시피 후인도 같은 데를 자극을 하면 구역질하는 그게 없어야 된다는 거고 기침 반사는 기도를 자극했을 때 이렇게 아스피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팁 같은 석션 팁 같은 걸 넣어가지고 기관지 자극을 했는데 기침 반사가 없다. 그러면 역시 이거는 뇌사라고 볼 수 있겠구나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어브노멀 포스처링이 제가 아까 GCS 스코어 얘기할 때 2점, 3점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건데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릅니다. 어브노멀 뭐 플렉션, 이건 어브노멀 익스텐션이라고 얘기하는 팔 모양을 보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똑같은 거를 디콜티케이트 포스처링 또는 리지디티, 디세레브레이트 리지디티라고 얘기를 합니다. 디콜티케이트보다 디세레브레이트가 안 좋은 거고요. 어떤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냐면 브레인이 지금 손상된 걸 저희가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디콜티케이트는 세레브럴 콜텍스만 망가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디세레브레이트는 그보다 더 아래쪽까지 다 같이 망가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기준은 미드브레인에 있는 미드브레인이 이제 브레인스템 중에서는 위쪽이잖아요. 미드브레인에 있는 레드 뉴클레우스보다 위에 병변이 있어서 이제 뭐 세레브럴 콜텍스를 포함해서 다 망가졌다. 그러면 이런 자세가 나오고요. 팔은 굽히고 다리는 쭉 뻗은 상태. 약간 이렇게 인터널 로테이션이 좀 되는 건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레드 뉴클레우스 미드브레인보다 아래쪽까지도 다 망가진다. 위를 포함해서 다 망가질 때 얘기겠죠. 그러면 이제 익스텐션이 됩니다. 옛날에 이제 저도 학생 때 교수님들이 얘기하셨던 게 환자가 이러고 있으면 왜 이렇게 불편하게 계시지 하다가 이렇게 되면은 우리 아버님이 이제 좀 편해졌구나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것보다 이게 더 안 좋은 거다라는 거를 얘기를 꼭 하셨었는데 보는 것과 다르게 이게 더 좋은 겁니다. 초창기에는 어차피 상태가 많이 안 좋은 상황이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아까 이 앞에서 그런 검진 소견들을 다 만족을 한다 하면 마지막에 이제 무호흡 검사 하거든요. 무호흡 검사를 할 때는 자발호흡이 회복이 될 가능성이 있느냐를 이제 평가를 합니다. 자발호흡을 우리가 이제 뇌사 환자들은 기본적으로 벤틸레이터를 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발호흡이 없을 수밖에 없거든요. 멀쩡한 사람도 벤틸레이터 열심히 달아놓으면 벤틸레이터에 디펜던시가 생겨서 스스로 숨을 안 쉬려고 하게 되는 경향이 있어서 자발호흡이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벤틸레이터를 중간에 끄고 호흡이 회복이 되는지 보는데 미리 이제 산소 공급 충분히 해놓은 다음에 인공호흡기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는 벤틸레이터 없이 오트만 그냥 이제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넣어주는 거 없이 그냥 바람만 쭉 들어가는 식으로 그렇게 했을 때 호흡을 계속 안 하면 벤틸레이션이 안 되니까 PaCO2가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PaCO2가 50 이상 올라가면 정상적인 브레인스템 기능을 가지고 있다면 호흡이 유발이 돼야 되는데 뇌사 환자들은 그런 반응이 없으니까 이만큼 CO2가 올라갔는데도 자발호흡이 없으면 이 사람은 자발호흡 되살아날 수가 없겠다라고 보는 거. 만약에 이제 검사를 하는 중에 BP가 떨어진다든가 저산수증이 생겨서 완료를 할 수 없으면 혈류 검사로 추가 확인할 수 있다. 중단을 하고 혈류 검사로 확인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확인은 아까 이제 1차 뇌소 판정하고 2차 한다고 했잖아요. 1, 2차 사이의 간격이 6세 이상에서 성인은 6시간만 지나도 할 수 있고요. 1세에서 6세는 시간이 좀 더 길어서 24시간 이상, 생후 2개월에서 1세 미만은 48시간의 간격을 띄워놓고 1, 2차 조사를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뇌파 검사를 하게 되는데 평탄 뇌파. 그러니까 제가 뉴로널 셀들이 다 죽으면은 아무 신호를 못 만들어낸다. 뇌파에서 정상적인 백그라운드 리듬이 없어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그거거든요. 평평하잖아요. 아무런 뉴로널 액티비티가 없는 상황이 30분 이상 지속되는 걸 이제 다큐멘테이션을 남겨놔야 되고 이거는 이제 1세 이상에서 성인은 1회 재확인 검사, 그러니까 2차 검사한 다음에 이제 시행을 하고요. 2개월 이상에서 1세 미만은 2번을 합니다. 1차 검사하고 나서 2차 검사하고 나서 한 번씩 하게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뾰족뾰족한 게 보이니까 이거 있는 거 아니야 하실 수 있는데
잘 보면 EKG거든요. EKG가 그냥 이제 뇌파에 섞여 나오는 부분이지. 이거는 그냥 뇌파 자체는 뇌에서 나오는 액티비티는 전혀 없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혹시 뭐 질문이나 궁금한 게 있을까요? 뭐 따로 물어볼 거 있으면 나와서 여쭤보시죠. 고생하셨습니다.